국내 증시 사실 어제 이미 대선 토론이 국내 장중에 열렸기 때문에 반영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에서 뚜렷한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또 국내 증시 오늘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도 헤리드 트레이드가 국내장에서 만연하게 펼쳐졌는데 오늘 미증시의 흐름이 또 그대로 다시 연결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그 힌트를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간밤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시장 상황 어땠나요? 네, 3대 주요 지수가 오랜만에 다 같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다우 지수가 강보한 마감했지만 나스닥이 2% 넘게 올랐고요. S&P 500 지수도 1%가량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보시면 V자형, 체크형 모양이 지금 장중에 흐름이 나타나는 모습들이었는데요. 장중에 CPI에 살짝 실망했다가 엔비디아가 끌어올리는 모습들이었습니다. CPI에 살짝 실망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CPI 체크를 하고 넘어가 봐야겠죠. 8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랬습니다. 일단 헤드라인 수치부터 함께 보시죠. 전월 대비 0.2% 상승하면서 예상치에 부합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2.5%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또 3년 반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긍정적인 시그널로 읽혔죠. 하지만 문제는 근원 CPI에 있었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제외한 소비자 물가가 되겠는데요. 전월 대비 상승률이 0.3%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0.1%포인트 상회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근원 CPI가 상대적으로 조금 불안하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은 B컷 가능성을 곧바로 줄이는 모습들까지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죠. 일단 이 CPI 숫자 그 자체에 대해서 월가에선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월가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시마시아 프린시펄 자산운용의 수석 글로벌 전략가 연준이 금리 인하 액션을 취하지 못할 수치는 아니다. 즉 9월 FOMC 금리 인하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근원 인플레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B컷은 복잡해졌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전문가도 CPI 그대로 보면 심각하지 않다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근원 CPI 상승률 아쉽다 이야기를 했죠. 그런 점이 시장이 바라던 B컷의 찬물을 끼얹었다. 역시나 B컷 가능성 어렵게 보고 있었고요.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CEO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B컷을 좀 언급하기는 했는데요. 노동시장이 약화하고 있다는 추가 정보가 나오면 B컷 이루어질 수 있다. 그 가능성 30% 초반대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고용 관련 지표 당장 현지 시간 목요일에 주간으로 매일 업데이트가 되는 그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예정이 돼 있죠.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B컷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선물 시장에서도 이 부분을 빠르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패드워치를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지금 색깔이 짙어질수록 가까운 시일에 반영이 되고 있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되겠는데요. 원래 같았으면 0.5%포인트 인하 가능성 높게 잡고 있었는데 CPI를 확인한 이후 지금 굉장히 20% 아래로 뚝 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은 높아졌다는 것을 시장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8월 CPI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시 시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살짝 불안했던 CPI가 시장을 장 초반에는 끌어내렸다면 다시 시장을 끌어올린 건 엔비디아였습니다. 엔비디아가 밤사이에 8% 이상의 급등세를 연출을 했는데요. 엔비디아 왜 오른 건지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그 이유들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미국의 IT 매체가요. 일단 미 정부가 AI 첨단 칩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엔비디아의 칩에 대한 수출길이 열리는가에 대한 기대 심리가 일단 엔비디아의 주가를 끌어올렸고요. 여기에 더해서 젠슨항 CEO의 발언이 또 긍정적인 작용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테크 컨퍼런스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엔비디아 CEO는 연내 양산 목표로 하는 블랙웰을 포함해서 AI 칩에 대한 수요가 매우 강하다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국내 증시에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TSMC 매우 훌륭하지만 필요할 경우에는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일단 AI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금 CEO가 불어
넣어주면서 주가 더욱더 상승 탄력을 받았는데 엔비디아 CEO의 발언을 좀 뒷받칠 만한 근거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빅테크의 분기별 자본 지출이 되겠는데 최근에 자본 지출 대다수가 AI로 향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 즉 인프라 투자에는 계속해서 아끼지 않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엔비디아 주가에도 계속해서 훈풍이 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토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쌓인 시간에도 확인을 해봤지만 일단 첫 대선 TV 토론은 해리스의 판정 승으로 끝난 분위기가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트럼프가 우위를 보일 때면 달러도 같이 강세를 보였었는데 토론 당시에 달러는 약세, 또 비트코인도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날 주식시장에서도 해리스 관련주는 뜨고 트럼프 관련주는 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해리스와 민주당 측의 대표적인 공약, 친환경 공약이 되겠죠. 그런 정책들이 주목을 받고 있음에 따라서 태양광 관련주 일제히 큰 상승세를 보였고요. 반면 트럼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가 10% 이상의 급락세를 나타냈고 또 비트코인 대통령이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처하고 있죠. 비트코인이 좀 부진했음에 따라서 비트코인 관련주도 소폭 약세 흐름을 보이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한국 이번에는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나타난 해리스 트레이드. 사실 우리 국내 증시 이미 어제 토론이 진행될 때 장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반영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과연 뉴욕 증시에서 또 뚜렷한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어떤 흐름을 보일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CEO의 발언이 있었죠. 필요할 경우 TSMC 외에 다른 업체를 이용하겠다. 삼성전자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과연 삼성전자 계속되는 하락세를 끊어갈 수 있을지 국내 증시 목요일장 한번 기대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한국 연결시켜 봤고요. 국내 증시로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오늘 개장 전 확인해볼 이슈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수급이 부재했죠. 특히 외국인들의 매도 흐름이 코스피 쪽에서 현물으로만 1조 원이 넘게 쏟아졌습니다. 이에 코스피는 어제도 0.4% 하락하면서 2,513선까지 밀려 내려갔고요. 코스닥 쪽은 2차 전지주들이 나름 선방을 해주면서 0.4% 오름폭을 키우며 709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매도 흐름이 시장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이 되고 있고 그 매도의 대부분이 반도체 대장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도 시장에는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외국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어제장의 매수 흐름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제 해리스 트레이드가 조금 강하게 색깔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 주들이나 전기차 테마주 안에서의 움직임이 조금 강하게 나왔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을 모두 확인해 보더라도 해당 부분을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요. 다만 반도체가 포함되어 있는 전기전자 쪽은 확실히 외국인들이 매도로 대응하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기관 쪽의 흐름도 체크를 해볼까요? 기관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비슷한 흐름이 포착이 됐습니다. 다만 금융업 쪽으로 어제 좀 하락이 나왔었고요. 다만 코스피 안에서는 기관들이 SK하이닉스를 대거 사들이는 모습이 나왔고 어제 TV 대선 토론과 맞물리면서 방산주 안에서 LIG 넥스원이 8% 정도 가격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경영권 이슈로 52주 신고가 들어갔었던 FN가이드 어제는 조금 하락세로 전환이 됐었지만 기관 쪽에서는 또 관심을 갖고 많이 담아갔던 종목으로도 체크가 가능해 보이는데요. 이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어제 이슈와 섹터단까지도 연결되는 모습을 포착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바로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결과적으로는 또 해리스 트레이드가 승리를 했던 하루였습니다. 해리스가 트럼프를 긁었고 트럼프는 해리스에 긁혔던 하루였죠. 어제 미국 TV 대선 토론이 국내 증시 개장 상황 안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되면서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아주 급격하게 나오는 모습을 모두가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100분간의 공방전이 이어졌었는데 시장에서 평가를 뒤에 들어보니까 이 트럼프는 사실상 3대1로 싸웠었다라는 평가와 함께 이 시청했던 시청자들도 63%는 해리스가 이겼다라면서 해리스의 편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정말 많은 발언들이 오갔었죠. 경제나 외교, 낙태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거론이 됐었는데 실제 하나하나 팩트체크를 해보니까 트럼프가 내놓았던 발언 중에 29건 정도는 거짓 발언으로 확인이 됐고요. 반면에 해리스는 4건에 불과하면서 다시 한번 시장 안에서는 해리스와 관련된 믿음과 신뢰도가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TV 대선 토론 이후에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팝스타인 이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경우도 해리스를 공식적으로 지지한다라면서 SNS에 글을 올렸죠. 해당 소식으로 오늘 미국 증시 안에서도 해리스 트레이드가 더 강력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는데 어제 먼저 해리스 트레이드를 맞이했던 국내장을 보시면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이 신재생 관련주들이 상한가 안착하는 종목도 나왔고요. 또 대표적인 해리스 트레이드 수혜주인 메디케어 같은 경우도 어제 관련주들이 두 자릿수 이상 급등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움직였던 종목들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해리스와 관련된 종목들도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 어제 해리스 트레이드와 맞물려서 추가적인 상승은 있었지만 또 그 전날의 미증시에서 테슬라가 급등 마무리를 했었죠. 이런 소식들이 겹치면서 관련주들이 두 자릿수 이상의 오랜만에 오름폭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 대장주들을 제외하고 기판이나 소부장주 위주로 오름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유리 기판 쪽을 보시면 피롭틱스가 글로벌 유리 기판 소재 업체와 함께 장비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가지고 오면서 피롭틱스 자체는 19% 가까이 올랐고요. 같은 테마단 안에서의 YC캡이 20% 넘는 급등 흐름을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TSMC의 9월 반도체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외신 보도와 함께 어제 다른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로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왔던 것도 포착을 해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전력 설비 안에서도 사실 이것도 또 이 해리스 트레이드와 관련돼서도 섹터로 확인을 해볼 수 있겠지만 한국전력의 개별 소식과 함께 어제 관련주들도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내기도 했네요. 자, 어제 이렇게 해리스로 우리 시장을 한판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었는데 오늘 개장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 것을 확인을 해봐야 될까요? 오늘 개장도 사실은 해리스 트레이드가 주인공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국내 시간의 거래에서도 그리고 간밤 있었던 미국 증시에서도 모두가 해리스 트레이드를 외쳤기 때문인데요. 일단 어제 해리스와 트럼프 수혜주의 주가 등락률을 보시면 이 해리스 수혜주들이 월등히 좋은 모습이 나왔던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그대로 시간의 거래까지 이어지면서 어제 국내장에서 대명에너지와 SDN이 장중에도 큰 폭의 상승을 보였지만 시간 외에서도 상한가 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또 간밤 미국 증시에서도 태양광 관련주들이 정말 오랜만에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퍼스트솔라가 15%, 썬런도 11% 넘게 급등을 했는데 다만 반대로 트럼프 수혜주로 불릴 수 있는 트럼프 미디어의 주가 같은 경우는 급락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증시 안에서는 확실히 승자가 해리스임을 증명을 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 트레이드 다시 한번 재점검해야 되는 시점이 왔겠죠. 해리스 수혜주로 불릴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점검해봤던 대로 전기차나 ESS, 메디케어나 신재생 에너지 쪽 보실 수 있겠고요. 또 트럼프와 함께 맞물려서 가져갈 수 있는 수혜주들도 있습니다. 의외로 가상화폐가 그 해당 수혜주 안에 들어오고 있는데 트럼프가 워낙 강력하게 가상화폐와 관련된 정책들을 밀고 있고 또 실제로 미국 안에서도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연간 단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민주당 측에서도 간과할 수 없다라는 입장과 함께 동시에 받아갈 수 있는 수혜주로 가상화폐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마라던가 제약, 바이오 등 여러 가지 겹치는 수혜 섹터들이 있기 때문에 꼭 점검이 필요해 보이고요. 일단 어제, 오늘 단기적으로 관련주들이 급반등을 하고 있지만 사실 시장에서는 약간의 물음표를 던지기도 합니다. 현재 경기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들이 정치 테마주에 그렇게 많은 돈을 쓰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테마단에서의 트레이딩 섹터가 충분히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은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관련 수혜주들 어제장 종가 현황 바로 만나보시죠. 네, 어제 두 자릿수 이상으로 모두 오름폭을 보였습니다. 모두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주들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로 체크가 가능해 보이는데요. 어제 시간 외에서 SDN, 대명에너지 상한가 같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오늘 개장과 동시에 변동성이 나올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장 전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되는 두 번째 이슈는 바로 반도체 이슈인데요. 젠슨왕의 한마디에 다시금 잠잠했던 삼성전자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원인을 파악을 해볼 수 있겠는데 오늘 반도체가 좋을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젠슨왕 CEO가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삼성전자의 이 이름을 말해준 것은 아니지만 현재 같이 진행하고 있는 TSMC가 훌륭하지만 필요하다면 다른 업체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삼성전자를 다시금 또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어느 정도 언급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런 시점에 딱 맞춰서 간밤에 엔비디아가 또 상승을 큰 폭으로 해줬죠. 미국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로 이 AI 훈련용 첨단 칩을 수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간밤 엔비디아 주가가 8%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덕분에 다른 반도체 주가들도 동시에 동반 상승을 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가까이 급등했다라는 것은 오늘 국내 증시 반도체에도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겠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는 어제도 52주 신저가 기록을 했습니다. 어느덧 64,200원 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간밤 미증시에서 보여줬던 반도체주들의 긍정적인 상승과 최근에 가격이 굉장히 눌려있는 삼성전자를 동일 선상에 놓고 봤을 때 이 정도 구간에서는 충분히 이 저점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겠고요. 또 최근 정치권 안에서도 반도체와 관련된 추가적인 특별법이 필요하다라는 언급들도 나오고 있는 만큼 오늘 이 시점에서 반도체 다시금 상승으로 전환이 될 수 있을지 대형주들 위주로의 이 움직임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주들 종가 현황 바로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도 삼성전자는 하락을 하면서 64,900원까지 내려갔었고요. SK하이닉스 홀로 1%의 오름폭을 보였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다시금 웃을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시고 개장 상황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가 제법 오고 있습니다. 이제 확실하게 가을비로 가는 거겠죠. 이런 기대감 갖고 9월 12일 목요일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 제목이 좀 셉니다. 반도체 봄 끝나나 미 HBM 대중 수출 통제 예고.
이 얘기입니다. 최근에 이제 HBM 관련해서 이제 지금 이제 엔비디아나 이제 AMD에 들어가는 이제 4세대, 5세대 쪽은 아니고 2세대, 3세대 좀 낮은 이제 단계 HBM이 중국에 수출을 하고 있고 또 그 HBM을 삼성전자 아직 엔비디아 납품이 공식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만들어낸 이 HBM이 이제 들어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 있었습니다.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 대중국 견제에 대한 강도가 계속 높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HBM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곱게 볼 리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미 상무부의 고위 관계자 앨런 에스테베스라고 하는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입니다. 이 사람의 발언이 좀 전해지고 있으면서 이게 뭔가 좀 여러 가지 좀 파장을 좀 낳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내용은 뭐냐면 명확하게 한국에서 생산하는 HBM, 그건 즉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만드는 HBM이 되겠죠. 이거는 중국이 아닌 미국과 또 미국의 동맹국들한테만 공급이 돼야 된다. 이게 이제 전해진 멘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아직 미국 정부의 공식적 입장은 분명히 아니고요. 뭐 미국의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라는 게 언론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공식적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속내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긴 한데 지금 전반적으로 뭐 첨단 산업 관련된 모든 분야에 미국의 이런 대중국 압박, 대중국 견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걸 감안한다면 그냥 단순히 립 서비스 정도, 그냥 말 한마디 살짝 언급한 거 수준이 아닐 수도 있다. 일종의 지금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앞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 미리 대응하라라고 시그널을 준 걸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발언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한테 미치는 파장이 정말 꽤 클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이유를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표를 보시면 금방 이해가 가실 겁니다. 올 상반기에 삼성전자의 중국 수출 비중이요. 32조 원에 달합니다. 굉장히 크죠? 이게 또 작년에 대비해서는 2배 가까이 늘어난 거고요. SK하이닉스도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상반기에 8조 원 넘게 수출을 했는데 이게 작년에보다 작년에 3조 8천억 정도였으니까 2배도 넘죠. 결국 이 얘기가 뭐냐면 이게 사실 HBM은 뭐 SK하이닉스는 아마 미국에 수출하느라 바쁠 거고 아마 삼성전자가 수출하는 게 대부분일 텐데 이 HBM인 일종의 어떻게 보면 그 일부인 거고 사실은 지금 이쪽에 중국에 수출하는 우리 뭐 D램이라든가 낸드 프레시 이런 쪽 같은 전반적으로 심리적인 압박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최근에 중국이 삼성전자 임원을 통해서 뭐 4조 원대에 달하는 우리 또 반도체 기술을 또 훔쳐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마음이 좀 심산한 그런 모습들이 될 수밖에 없겠죠. 삼성전자로 봤을 때는 좀 악재가 하나 더 터진 걸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결국 이런 부분들 52주 신저가를 좀 어제 세웠던 삼성전자한테는 사실 부담이 되는 그런 대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앞서 이은주 앵커가 젠순항 발언,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TSMC의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도 있다. 그게 이제 삼성전자를 사실 언급하는 걸 텐데 이게 빨리 가셔야되지 않는다면 삼성전자가 반등을 좀 만들어낼 여지가 좀 쉽지 않겠다. 그런 걱정도 좀 듭니다. 예, 두 번째 이제 우리 시장 얘기로 조금 더 들어와서 보면 내외환 한국 증시 거래가 말라붙었다. 거래 요즘에 우리 시장 줄고 있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바가 있는데 계속해서 좀 좋지 않습니다. 뭐 시장에 좀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이 좀 없는 거. 오늘 미국 시장이 좀 많이 올랐고 특히 이제 반도체주 엔비디아 중심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게 오늘 우리 반도체주 중심으로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좀 될 수 있는 기대는 되는데 또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죠. 뭐 하나 확실한 게 없는 그런 장세가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코스피만 놓고 예를 본다면 7거래일 연속 하락, 외국인이 7거래일 연속 순매도. 특히 어제 외국인들 순매도 규모가 1조 원을 넘었고요. 최근 2주도 안 된 사이에 4조 원 넘는 국내 주식을 외국인들 팔아치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루 평균 거래대금 6월 달에 평균 12조 원대였는데 지금 그게 9조 원대까지 좀 떨어졌으니까 꽤 많이 좀 떨어지는 한 30% 이상 지금 거래 대금도 줄어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옆에 오른쪽에 파란 색깔 막대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거래 대금이 뚝뚝 떨어지고 있죠. 5월 달 고점이 9조 원대였는데 하루 평균 이게 지금 6조 원대니까 이건 30%더 떨어진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통상 9월이 좀 좋지는 않다. 이 약세장이라는 얘기 우리 다 알고 있고요. 올해는 특히나 추석 연휴 껴있고 연휴 끝나자마자 지금 뭐 B컷을 하겠니 뭐 이제 베이비컷 스텝을 가느냐는 연준의 금리나 결정을 좀 앞두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국내적으로는 금태 쓰는 논란이 진정되기는커녕 더 좀 복잡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혼란스러운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모멘텀을 찾기 어려운 장세인데 이런 장세에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던지는 것도 개인들이 덥석덥석 저가 매수한다고 받아가는 게 과연 또 적절한 투자냐 이건 또 좀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이렇게 좀 소나기가 오늘 아침 새벽처럼 쏟아지는 날에는 조금 피하는 일단 방법이 가장 그래도 좀 현명하고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다시 듭니다. 예, 대선 토론 후 해리스의 기울은 투심 앞에서 이제 자세히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이제 간단하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이제 해리스 관련 신재생 헬스케어주 어제 국내외 다 급등을 했고요. 트럼프와 관련된 에너지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누가 돼도 인프라, 즉 전력 설비나 전선 뭐 이런 인프라는 좋을 것이다. 바이오도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 실제로 주가도 흐름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부터 이제 드리는 말씀이 이제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선거는 모릅니다. 판 열어봐야지, 뚜껑 열려야지 결과를 아는 거고 지금도 사실은 초박빙이거든요.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러스트벨트 지역에서 해리스가 오히려 트럼프에 대해서 1%포인트 정도 앞서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긴 했는데 러스트벨트가 왜 만만치 않은 데냐면 여기 또 샤이 트럼프라고 해야 됩니까? 트럼프 샤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지지층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얼마나 될지 여부가 중요하긴 한데 미국은 최근 몇 번의 대선 때마다 항상 정말 박빙이었죠. 결국 이제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어느 주, 그러니까 선거인단이 많은 주에서 누가 이기느냐가 사실 승패를 갈랐기 때문에 전체 지지율에서 이겼다고 그래서 절대 선거에서 이긴다라고 이렇게 똑같이 결과져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이런 식으로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불확실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리스가 조금 잘 나간다고 생각하면 뭐 신재생이라든가 헬스케어주 좀 오르는 거고 트럼프가 우세하다 그러면 이제 우크라 재건주 오르는 거고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상황에서 길게 갈 수는 분명히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짧게 치는 게 자신 있는 분들은 이런 시장에 들어와서 이를테면 이제 선수들의 이제 리그가 되는 거죠. 그런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요즘 같은 장에서 개인들이 들어가신다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리스크를 키우시는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얘기가 되겠네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금융주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주가 사실은 하반기에 반도체를 대신할 주도 업종, 주도 섹터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또 사실 지난 7월, 8월, 9월 초까지만한 상황도 잘 가고 있고 그렇게 되겠다. 이제 밸류업 지수 추석 세고 나오면 금융주들 또 한번 가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 일주일 사이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제목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미끄러진 은행주, 약달러 없고 이런 설채비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약달러는 이제 금리 인하를 이제 의미하는 걸 테고요. 표를 한번 보시죠. KLX 은행지수, 또 KLX 그 증권지수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둘 다 지금 3월 뭐 이때부터 많이 올랐던 게 좀 최근 들어서 9월 들어서 한 최근 일주일 사이에 좀 뚝 떨어져서 825까지 KRX 은행지수는 떨어졌고 증권지수도 최근에 좀 은행지수만큼은 아닌데 좀 가파르게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 좀 나타나고 있죠. 일단 은행주 같은 경우 이렇게 떨어진 거는 주담대 금리가 좀 올랐고 양호한 실적도 있었고 밸류업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동안 주가가 올랐던 것들이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 커지고 있고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금리도 떨어지게 되니까 대출이자 떨어지겠죠. 이러다 보니까 은행 쪽 입장에서 봤을 땐 리스크도 좀 있을 수 있고 또 경기가 좀 안 좋아진다라는 거는 부실 대출이 늘어날 수 있다든가 또는 연체율이 늘어날 수 있다든가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반갑지 않은 그런 재료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만들어진다. 이런 점들이 좀 갑자기 작용을 하면서 이달 들어서 은행 지수가 7%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KB금융 9%, 신한지주 5%니까 은행주들 많이 떨어졌고요. 증권 지수 같은 경우 은행주보다 좀 나았는데 최근에 좀 상황이 좀 꼬이고 있죠. 왜냐하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시장이 더 유동성이 들어올 거고 그래서 시장이 더 활성화가 될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거래도 늘어날 거고 거래대금도 늘어날 거다. 이제 이런 식의 논리 구조를 갖고 이제 증권주들이 좋을 거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분위기 보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내 시장에서 거래대금 거래량 줄고 있죠. 또 서학개미들 미국 시장에서 투자하는 거래량 거래대금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수수료 수익이 사실 대부분인데 이 수수료 수익이 줄어드는 그런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금융주에 대해서는 결국 뭐 지금 이것도 단기적인 어떤 그런 상황일 수 있긴 합니다만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많이 이렇게 결부가 돼서 너무 큰 기대감을 가졌다면 조금 낮출 필요가 있다는 생각 들고 결국은 밸류업 지수에 포함은 되겠지만 밸류업 기대감을 더 정말 실질적으로 작용을 하려면 역시 3분기 수치가 실질적으로 좋아져야 될 거다. 이런 부분들을 역시 확인하시면서 금융주에 대한 투자도 그냥 막 들어간다기보다는 신중하게 한번 재시고 들어가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남중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전략 수석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추석 이후에 빅 이벤트인 FOMC 어떻게 또 시나리오가 흘러갈지 또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지 모두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집중 점검 이 시간에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이번 9월 FOMC 왜 이렇게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고 왜 이렇게 중요한지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뭐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건 이미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에 큰 요인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3월과 6월, 9월, 12월은 FOMC 때 수정경제 전망이 발표가 되는데 그 테이블에는 성장률, 실업률, PC, 근원 PC 그리고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올해, 내년, 내후년 최종 정책금리의 중위값 그 레인지의 하단과 상단이 제시되기 때문에 올해 남아있는 FOMC 일정 11월과 12월 그리고 이제 내년도 연준이 어느 정도까지 금리 인하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CME 패드워치 2를 보면 9월 달에 25pp 인하 그리고 11월 달에는 50pp 인하 12월에는 25pp 인하 정도를 좀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예측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의 고용과 물가지표 수준을 고려한다고 하면 우선 9월 달 25pp 인하로 금리 인하를 시작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올해 연말 특히 미국 대선이 없었다라고 하면 연속적으로 금리 인하도 하고 금리 인하의 폭을 키워나갈 수 있는 확률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11월 FOMC가 미국 대선 일정과 겹치기 때문에 연준이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를 주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9월 달, 12월 달 두 번 정도 그래서 각각 25pp 인하를 해서 올해는 50pp 정도 인하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걸로 좀 보고 있는데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에는 100pp 정도 인하를 염두에 두고 있고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는 125pp 정도 인하를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금리 인하 폭 역시 좀 달라질 여지는 있다. 특히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하면 연준의 중립성은 훼손될 여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트럼프가 당선되게 된다고 하면 내년도 또 시장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 폭이 커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연준이 처음으로 이제 피벗에 나서는 그 단계이기 때문에 이번에 FOMC 시장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다 말씀을 해주시면서도 일단은 25bp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CPI를 우리가 8월 달 거를 체크를 해보니까 더 25bp가 확실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전문가들도 있는 반면에 시장에서는 여전히 이 빅컷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시나리오별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미리 예측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시나리오 예상이 가능할까요? 8월 소비자 물가 결과를 놓고 온다고 하면 헤드라인이 전월과 비교를 해보면 0.4%포인트 내려갔기 때문에 연준이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중시하는 지표는 PC예요. 근원 PC가 아니에요. 근데 일부에서는 근원 PC를 연준이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시한다고 하는데 전혀 틀린 얘기고요. 지금 헤드라인이 예상보다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연준 입장에서는 사실 빅컷을 하지 않죠. 만약에 이제 이번 8월 소비자 물가 결과가 전월과 비교했을 때 내리는 폭이 좀 미비하거나 아니면 예상치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50bp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결과치는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휘발유를 중심으로 에너지 가격 하락이 좀 돋보인 부분들이 있고 근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월과 동일한 전년 동월 대비 3.2% 정도 나오긴 했어요. 근데 세 항목을 놓고 온다고 하면 중고차 트럭 부분들 전월보다는 물가 항목이 좀 내려갔고요. 메디컬 케어 부분들도 한몫 보탰고요. 그리고 고용 항공료를 중심으로 한 교통 서비스 부분이 또 큰 폭으로 내려가는데 영향을 줬죠. 근데 이제 아쉬운 부분은 주거비가 전월 대비 또 전년 동월 대비로 놓고 온다고 하면 물가 움직임 대비 그렇게 크게 없었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50pp 인하를 주장하시는
분들 아니면 네. 그걸 좀 염두에 두시는 분들이 만약에 이유를 댄다고 하면 사실 주거비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 저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 전반적인 분위기를 높인다고 하면 올 FMC에서는 25pp 인하가 거의 기정사실화됐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에서는 일단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는 시그널에 좀 집중하면서 이거를 상승 호재로 받아갈지 아니면 B컷을 기다렸는데 B컷에 대한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또 악재로 작용되는 힘이 더 강할지 어떤 쪽에 더 집중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B컷은 시장의 기대이기 때문에 네. 연준이 그 수순대로 밟아나갈 여지는 없어요. 그리고 지난달에도 뭐 ISM 제조업 지수를 가지고 네. 미국 경기 침체 분위기가 고조됐는데 네. 사실 기업 심리를 가지고 미국의 성장률을 예측한다는 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좀 늦게 발표되더라도 GDP 성장률이 미국 경제를 그나마 잘 보여주는 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8월 초에도 ISM 제조업 지수가 전월보다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보다 낮았다는 이유만으로 또다시 또 미국 경기 침체 분위기가 고조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장세들은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 경제는 양호한 펀더멘털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미국의 GDP는 전분기 대비 연율도 1.4%, 그리고 올해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상향 조정돼서 오히려 3% 정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올해 남아있는 3분기, 4분기 전분기 대비 연율 성장률도 1.5% 전후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경관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걸 꼭 알아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자꾸만 물가 고용 지표를 가지고 네. 반호효과,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지금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경계를 해야 되는 요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발표된 뭐 물가 지표 또 앞으로 발표되는 경제 지표를 놓고 온다고 하면 네. 이제 12일에 이제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근데 아마 전월 대비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17일에는 미국의 8월 소매 판매가 발표될 건데 아마 미국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를 시사하는 결과가 될 걸로 좀 보고 있고 이 지표를 확인하고 나서 이제 9월 F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경기 침체 이런 분위기하고는 무관하게 물가가 디스인플레이션을 지금 확인해주고 있는 부분들을 반영해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결과로 갈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적인 데이터와 또 시장이 받아들이는 그 체감 온도가 굉장히 다른 부분. 하지만 이런 것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한다 말씀을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과거의 사례들은 어땠을지도 궁금한데 지금까지 미국 시장 안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했을 때 시장에서는 어떤 반응들이 있었나요? 95년도 이후에 5번의 연준의 금리 인하가 있었어요. 네. 금리 인하 기간은 평균적으로 19개월 정도 됐고요. 금리 인하 폭은 2.85%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S&P 500의 수익률은 평균적으로 3% 정도.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고 하면 증시가 하락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95년과 98년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했을 때 네. 오히려 S&P 500 지수는 40% 이상 올랐거든요. 그리고 2001년과 2007년 그리고 2019년 세 번의 경우에는 또 반대로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또 S&P 500 지수가 비슷한 수익률 정도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미국 경제가 양호한 흐름을 현재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고 하면 사실 금리 인하를 해도 증시는 하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9월 FMC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된다고 하면 네. 지금 미국 경기 상황을 고려한다고 하면 오히려 증시는 상승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지난달에는 이제 실업률을 가지고 사메 법칙이 미국 경기 침체를 시사하긴 했는데 네. 과거에는 사메 법칙이 경기 침체를 시사를 할 때는 노동 수요가 급감하면서 임계치를 상회를 했던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노동 공급이 확대되면서 이민자가 급등하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면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에 사메 법칙이 시사하고 있는 경기 침체는 2년 전에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경기 침체를 시사하지 못했던 것처럼 일정 기간 그 동일선상을 밟아나갈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경제는 네. 고금리로 인해서 올해 2분기를 기준으로 신용카드, 자동차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 현상들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한 명분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이지 이게 경기 침체를 시사할 정도로 급격하게 진전되고 있는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초과저축액이
샌프란시스코 연은은 올해 3월 달에 소진됐다고 얘기는 하지만 이거는 산정하는 기관마다 다 예측치가 틀려요. 근데 네. 초과 저축액이 소진된다고 하면 미국 소비 관련된 지표들이 이렇게 견고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을 놓고 온다고 하면 올해까지는 그래도 초과 저축액이 소진될 여지는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 정도까지는 그래도 소비가 미국 경제를 견고히 하는데 영향을 줄 요인은 다분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도 그랬기 때문에 이번 금리 인하 시기에도 증시가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외에 그럼 다른 변수를 저희가 고려할 부분은 없는 걸까요? 사실 네. 지난달 이번 달 초에 이제 금융시장 혼란이 많이 발생을 했고 작년에는 사실 9월 달에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네. 9월 수익률이 안 좋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신 분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 유독 9월 달에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9월 네. 증시 안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네. 물론 S&P 500과 코스피 지수의 팬데믹 이후 2021년, 2022년, 2023년 3년 데이터를 놓고 온다고 하면 네. 9월 달 증시가 좋진 않아요. 6%대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근데 S&P 500 지수 기준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올해 1월 달부터 8월 달 수익률을 놓고 온다고 하면 네. 과거 월별 데이터와 비교를 해보면 그 전철을 그대로 밟아 나가지 않았어요. 참고로 8월 달 S&P 500 지수 과거에는 1% 하락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8월 달에 2.3%대 상승을 보였거든요. 지금 S&P 500 지수도 아마 물가지표 그리고 12일 이제 ECB가 독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25pp 금리 인하 단행할 거예요. 그리고 9월 FMC에도 금리 인하를 하기 때문에 올해는 9월 달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는 달이고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과거 전철을 그대로 밟아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난달처럼 네. 이번 달 하반월에는 올해 상반월에 떨어졌던 폭을 상회하면서 올해 오버셔팅이 나올 여지도 있어요. 오. 근데 아실 거는 국내 증시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달, 이번 달부터 제가 누누이 네. 많이 느끼고 있는 거는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의 그 디커플링이 앞으로 확연하게 나타날 분위기가 연속성으로 나타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밤에 미국 증시가 그래도 큰 폭으로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연동돼서 후행해서 올라가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 지속성은 제한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미국 증시, 국내 증시 이렇게 구분해서 좀 전망을 하시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9월 역사적인 약세임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이후에 오히려 미증시에서는 오버슈팅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까지 함께 언급을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미증시와 국내 증시 오히려 디커플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떨어뜨려 놓고 보자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네. 9월 FOMC 이후로 그렇다면 한국 경제는 어떤 모습으로 진행이 될까요? 제가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이 보시면 항상 투자를 네. 하실 때 미국 경제를 우선적으로 보시면서 네. 그 전망치를 가지고 국내 증시를 투자를 하시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 상반기 때 분기별 성장률을 보면요. 네. 상당히 부진해요. 물론 이제 물가 지표는 최저치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다음 달에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할 겁니다. 25pp. 물론 그 부분이 금융 여건 완화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증시 입장에서는 상승할 여지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실물 경기는 상당히 체력이 약해요. 그리고 수출 증가율을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증가율이 연속해서 플러스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표면적으로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금액과 전년과 비교했을 때 증가율을 보면 이게 품목별, 지역별로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둔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의 문제점을 찾으시려고 한다고 하면 한국 경제의 체력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부분에서 찾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책 불확실성. 그러니까 금투세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외국인들 입장에서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굳이 국내 증시에 투자할 요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고 있는 두 가지 요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은 커질 여지가 있고 앞으로도 미국 증시가 올라갈 때 네. 더 올라가고 떨어질 때 더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도 되게 아쉽긴 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선결적으로 먼저 해결이 되어야
국내 증시가 좋은 흐름으로 갈 여지가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증시 기존 체력이 다소 아쉽고 그리고 정책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앞으로도 미증시와의 디커플링 형상 계속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과 도움 말씀을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켓 비하인드로 통해서 추석 이후에 있을 9월 FOMC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정말 추석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국내 증시에 대한 불안, 관망 심리도 조금은 계속해서 짙은 상태 유지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연 오늘은 또 어떤 국내 증시 흐름이 나타날까요? 네, 추석 전후로는 늘 변동성이 심했지만 그래도 간밤 미증시에서 보내왔던 힌트들이 오늘 국내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연결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개장 상황까지 저희와 함께 계속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